아무것도 없었던 곳에서 무엇인가가 존재하는 곳까지 어떻게 오게 되었고, 아주 조금에 불과했던 그 무엇이 어떻게 우리로 바뀌게 되었으며, 그 사이와 그 이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네, 숨이 탁 막히는 그런 문제의식입니다. 결국 역사적인 문제이겠죠. 다만 이것은 거의 모든 것의 역사여야 할 겁니다.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3월 24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나만의 책을 가지고 싶으신가요? 작가의 꿈이 있으십니까? 책쓰기 관련 책을 쓴 전문 코치와 운영진이 도와드리는 책쓰기 코칭 프로그램 꿈꾸는 만년필이 있습니다. 직장인, 전문직, 주부, 학생, 선생님 등 이미 다양한 분들이 꿈꾸는 만년필을 통해서 저자의 꿈을 이루었습니다. 현재 참가자를 모집 중이며 문의는 www.yangcoach.com 양코치닷컴으로 오시거나 010-8861-5136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꿈꾸는 만년필, 가슴속에 있는 열정으로 저자의 꿈을 이뤄갈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30분 책 읽기 김효진 PD입니다. 월요일 아침입니다. 네. 지표면으로부터 수천 킬로미터 밑에 있는 지구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사람이 어떻게 알아냈을까? 우주의 크기와 그 생성 과정을 어떻게 추적할 수 있었을까? 수억 년 전 대륙은, 또한 거기에 터잡은 인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해 온 건가? 이런 광막한 질문 앞에서는 대체로 좀 멍해지고 어딘지 모르게 허망해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런 질문이야말로 이 만고불변의 진리를 향한 가장 원초적인 문제의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프닝에서 드린 말씀과 같은 제목의 책을 오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입니다. 빌 브라이슨이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까치 글방이 냈습니다. 이윤호의 고전 읽기에서 다루어 보겠습니다. 이윤호 선생을 곧 모십니다. 매일 아침 이 책 한 권. 국민TV 라디오 30분 책 읽기. 선생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조금은 광막한 그런 내용을 과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네, 합니다. 그것도 아주 근본적인 것에 관한 질문을 던지는 거의 모든 것의 역사. 이 책을 선정해 주셨어요. 이 책은 뭐 베스트셀러로 워낙 잘 알려진 책이기도 하고요. 네. 스티브 호킹의 그 시간의 역사 이후에 엄청난 과학 교양서로 팔렸던 책이기도 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팔리진 않았어요. 그만큼 과학에 대한 이해라고 할까요? 혹은 그것에 대한 선입견이라고 할까요? 이런 네. 것들이 이제 작동한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이렇게 2주 연속 과학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는 것은 이런 맥락과 관계되는 것 같아요. 제 주위에서 이제 방송 나가는 걸 들었던 친구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무 인문사회과학에 대한 것으로 치중되어 있는 거 아니냐. 이르자면 인문학이라고 하는 것이 분과학문이라고 하는 네. 뭐라고 할까, 역사, 철학, 문학이라고 하는 그런 분과학문의 영역을 넘어서 좀 더 넓게 의미돼야지 그것이 인문성 아니겠냐, 이런 얘기를 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렇죠.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의 분업화의 논리가 학문도 분절화하고 분업화했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영역들을 전문화라는 이름으로 각각 쪼개서 서로가 서로에게 관련 지어지지 않게끔 만들어내는 분과학문으로 규정돼 있었던 거죠. 그런 점에서 보면 인문학이라는 게 원래는 그렇게 철학, 역사, 문학이라고 규정되어 왔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의 가치를 관한 학문이었던 것이고, 이것이 다양한 의미들의 학문이었던 거죠. 그런데 나중에 굳이 그것을 분과학문으로 나눠보니까 역사와 철학과 문학이었던 것은 아닌가.
딜레즈라는 사람이 이제 그 이야기하는 청계의 고원에서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런 것들이 있죠. 탈영토화라는 것이 있습니다. 탈영토화. 예. 예. 이르자면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의 필요에 의해서 네. 발전이라는 필요에 의해서 영토화하고 있었던 것을 넘어서 이제는 그러한 분과학문의 영역들의 경계들을 좀 부셔나가면서 탈영토화해야 하는 시대가 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과학이라는 것이 제가 그 고전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때 가졌던 인문성의 의미와 동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자체가 이미 인문성의 의미들을 지니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단지 개인적으로 이제 그 부분에 워낙 문외한이다 보니까 늘 그런 반성을 해요. 제 후배 중에 한 명이 도대체 과학 책에서 제대로 이해한 게 뭐 있어? 뭐 다인의 종이 기호는 봤어?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좀 부끄럽죠. 제가 제대로 과학에 대한 이해를 못 하고 있고 그러한 점에서 저 스스로도 최근에 이제 한 1년 됐나요? 과학책을 좀 읽으려고 하고 있고 최근에 인터넷 그 페이스북에서 어떤 분이 미국에 사시는 분인데 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를 제기하면서 과학책 읽기 모임들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2권 정도 가지고 이제 서로 토론도 하고 이러는 것을 제안을 해서 모임을 갖는데 그런 점에서 이제 충분히 우리가 지금까지 놓쳤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 거의 모든 것의 역사는 사실 빌 브라이슨의 그 아주 베스트셀러화된 책이죠.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이고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읽었던 책일 겁니다. 네. 빌 브라이슨은 거의 모든 것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과학이 해결하고자 했던 가장 흥미롭고 중요한 의문들을 따라가는 그런 멋진 여행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빌 브라이슨은 그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이미 생존해 있지 않은 사람들까지를 포함해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과학자들을 섭렵합니다. 사실 본인 스스로가 얘기했듯이 빌 브라이슨은 에세이스트고 과학에 대해서 문외한이었다고 합니다. 그가 이제 하나씩 이제 찾아가면서 과학의 영역들을 정복한 책이죠, 일종의. 그래서 그 자신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학교에서 지루하게 느끼고 두려워했던 지질학이나 화학, 화석학, 천문학, 입자물리학과 같은 분야들을 통해서 과학을 새롭게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일이 엄청난 그에게 이제 도전이었던 거죠. 그래서 재밌는 건 그가 무엇을 알고 있는가가 아니라, 즉 인류가 무엇을 알았는가가 아니라 그것을 알기 위해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 그것을 알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기울였고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되었는가에 더 초점을 맞춰서 책을 쓰고 있어요. 이르자면 지표면에서 수천 킬로미터 밑에 있는 지구의 중심이 무엇이 있는가를 어떻게 알아냈는가, 네. 우주의 크기와 조성을 어떻게 알아냈고 블랙홀이 무엇인가를 어떻게 알아냈는가, 6억 년 전에 대륙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를 어떻게 알아냈는가, 도대체 그런 것들을 어떻게 알아냈는가 하는 것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거죠. 도대체 어떻게들 알아냈는가? 예. 그런 점에서 이제 이 브라이스는 엄청난 이제 과학자들을 어쩌거나 만납니다. 가장 현명한 바보들이죠. 이 가장 현명한 바보들을 만나면서 그 질문들을 무수히 던져냅니다. 그들의 네. 입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거대한 역사라고 하는 저번에 얘기했던 빅히스토리, 그 안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러한 것들을 아주 재미있게 탐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아주 놀라운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이 책을 보면 이제 이 책의 그 역자가 이야기한 후기를 좀 재미있게 저는 읽었는데 네. 이 사람이 왜 이걸 번역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 역시도
브라이슨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뭐냐면 과학은 딱딱하고 재미없는 분야라고 흔히 이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로부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에 숨겨진 신비를 이해하는 과학이 사람들에게 왜 그런 인상을 주게 되었는가를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물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수식으로 가득하고 딱딱한 학교 교육에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렸다고 말하고 있다고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철학이나 경제학이나 문학이 과학보다 더 재미있어야 될 이유는 있을까? 이게 이제 그 역자의 질문인 거죠. 그런 점에서 뭐 문학은 어떻고 또 신학은 어떻고 법학은 어떤가? 적어도 과학은 우리 인간이 아닌 그 무엇인가에 의해서 창조된 객관적인 실체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어떤 다른 학문과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쉽고 재미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과학책을 그토록 멀리 하고 있을까? 이것이 이제 브라이슨과 더불어서 이것을 번역했던 사람 역시도 갖는 질문은 아니었을까?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우리 사회가 그러한 과학의 문제들을 뭐라고 할까요? 기술이라고 하는 영역으로 치환시켜서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기적인 어떤 효용의 관점에서만 과학의 문제를 이해시키고 있기 때문은 아닌가. 그렇죠. 기술은 과학이 아니죠. 예. 예. 분명히 과학의 발전을 통하여 기술은 발전합니다. 네. 그러나 과학이라는 보다 총체적이고 보다 넓은 의미의 요소들을 기술 발전이라고 하는 요소에다가 짜맞출 수는 없는 문제는 아닌가. 네. 그래서 그건 다른 면으로 보면 자본주의적 탐욕의 결과인 것이고 그러한 과정에서 이제 도리어 과학이 사람들에게는 아주 지리한 어떤 발전을 위한 학문 정도로만 취급돼 왔던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학이 딱딱하고 재미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의미와 중요성을 부드럽고 재미있게 알려주지 못했기 때문은 아니었을까. 그래서 자신들의 전문적 지식에 젖어버린 과학자들이 과학의 엄정한 의미를 사람들에게 제대로 전해주지 못했기 때문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시각과 관점에서 집착한 나머지 다른 사람들의 요구하고 있는 시각과 관점이 무엇인가를 이해하지 못했고, 그래서 기껏 생각해낸 것이 바로 우리 사회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는 기술이 곧 과학이라는 주장을 해왔던 것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기술이 필요하고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과학을 배워야 한다는 옴색한 주장만을 되풀이왔고, 기술의 오용과 남용에 의해서 발생하는 모든 부작용은 과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제성과 편리함을 추구하는 사회의 탓이라고 몰아붙였던 것은 아닌가. 이것이 이제 이것을 번역했던 역자가 브라이슨을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했던 어떤 의미들은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책의 아주 재밌는 과정들을 조금 소개를 해보면, 이 책은 정말 재밌게 누가 읽어도 정말 그래? 그러고 쫙 빠져들어가게 합니다. 그런 점에서 정말 놀라운 책인데요. 어쩌면 우리가 그냥 알고 있었던 것을 구체적인 어떤 증거라고 할까요? 구체적인 것들을 통하여 이제 객관적으로 이해시키고 납득시킬 뿐만 아니라 이야기 자체도 정말 재밌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 20장 작은 세상이라고 하는 세균에 관련한 이야기를 쓴 장이 나와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미생물에 대해서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지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다. 프랑스의 위대한 화학자며 세균학자였던 루이 파스테르는 미생물에 대해 너무 집착해서 앞에 놓인 음식 접시를 확대경으로 꼼꼼하게 살펴보기도 했다. 그런 버릇 때문에 그를 만찬에 초청하지 않았던 사람들도 많았을 것이다. 실제로 박테리아는, 세균은 당신의 몸은 물론이고 우리 주위에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박테리아로부터 도망가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 상당히 건강하고 보건에 신경을 쓰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평야와 같은 피부 전체 면적의 대략 1조 마리의 박테리아
균단이 살고 있다. 적어도 피부 1제곱센티미터에 10만 마리를 상회하는 숫자이다. 피부에 붙어서 사는 박테리아는 매일 떨어져 나오는 100억 개 정도의 피부 조직과 땅구멍과 갈라진 틈으로 새어나오는 맛있는 기름과 힘을 북돋워주는 미네랄 성분을 먹고 산다. 그들에게 사람은 가장 이상적인 음식 창고인 셈이다. 뿐만 아니라 온기도 제공해주며 편리하게 움직일 수도 있다. 박테리아는 당신에게 외상으로 보답을 해준다. 그런데 그것도 피부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일 뿐이다. 내장과 콧구멍에 숨어있는 것과 머리카락과 눈썹에 붙어있는 것, 눈의 표면에서 수영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이빨의 에나멜에 구멍을 뚫고 있는 박테리아들도 엄청나게 많다. 소화기관에 살고 있는 것만 해도 적어도 400종에 100조 마리가 넘는다. 당을 먹는 것들도 있고 녹말을 먹는 것들도 있으며 다른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것들도 있다. 어디에나 있는 내장 스피로헤타처럼 아무런 이유도 없이 그곳에 살고 있는 것도 놀라울 정도 많다. 그저 사람들과 함께 사는 것을 좋아하는 모양일 뿐이다. 사람의 몸은 1경계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속에 살고 있는 박테리아는 10경마리가 된다. 대충 10의 17제곱 정도 되는 거죠. 엄청난 우리가 숫자로 얘기할 수 없는 거죠. 네. 간단히 말해서 박테리아는 사람의 중요한 구성 요소인 셈이다. 물론 박테리아 입장에서 보면 사람은 그들의 작은 일부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 인간은 덩치가 크고 항생제와 소독약을 만들어서 쓸 만큼 똑똑하기 때문에 우리가 박테리아를 멸종 위기에 몰아넣을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 박테리아는 도시를 건설하고 흥미로운 사회생활을 하지는 않지만 태양이 폭발하기 시작했을 때부터 이곳에 있었다. 지구는 그들의 행성이고 우리가 이곳에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이 허용을 해주었던 덕택일 뿐이다. 박테리아는 우리가 존재하지 않았을 때에도 수십억 년을 스스로 살아왔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우리는 박테리아가 없으면 하루도 살 수가 없다. 박테리아는 우리가 버린 것들을 처리해서 다시 쓸 수 있도록 해준다. 박테리아가 부지런히 씹어먹지 않으면 아무것도 썩을 수가 없다. 박테리아는 물을 깨끗하게 해주고 토양을 비옥하게 만들어준다. 내장 속에 있는 박테리아는 비타민을 합성해주기도 하고 우리가 섭취한 것을 쓸모있는 당과 다당류로 바꾸어주며 우리 영토로 몰래 숨어들어온 외래 미생물과 싸워서 물리쳐주기도 한다. 공기 중에서 질소를 빼앗아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유용한 누클레오타이드와 아미노산으로 변환시켜주는 일도 전적으로 박테리아가 맡아서 하고 있다. 그것은 경이롭고 감사한 일이다. 마글리스와 세이건이 지적했듯이 우리가 비료를 만들 때처럼 공장에서 그런 일을 하려면 원료를 섭씨 500도로 가열한 후에 보통의 300배 이상의 압력으로 짜내야 한다. 박테리아는 그런 일을 아무 어려움 없이 늘 해오고 있다. 박테리아보다 더 큰 생물은 그들이 전해주는 질소가 없으면 생존할 수도 없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미생물은 우리가 숨쉬는 공기를 제공해주고 안정하게 만들어준다. 현대판 남조균을 포함한 미생물들은 지구상에 호흡할 수 있는 산소의 대부분을 공급한다. 바다 밑에서 기포를 끌어올려주는 조류를 비롯한 작은 생명체들이 매년 1,500kg의 산소를 생산하고 있다. 그리고 박테리아는 놀라울 정도로 번성하고 있다. 가장 멋진 박테리아는 10분 이내에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낼 수 있다. 조직을 곱게 만드는 클로스트리디움 페르프레겐스라는 불쾌한 미생물은 9분 이내에 번식을 할 수 있다. 그런 속도라면 이론적으로 하나의 박테리아가 이틀 동안 우주에 있는 양성자의 수보다도 많은 자손을 퍼뜨릴 수 있다. 노벨상을 받았던 벨기에의 생화학자 크리스티앙 듀브에에 따르면 충분한 영양분을 공급해주기만 하면 하나의 박테리아가 단 하루 만에 280조 마리를 번식할 수 있다. 인간의 세포는 하루에 겨우 한 번의 분열을 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런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작은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쭉 읽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여기에는 또 다른 의미의 우리가 인문학이라고 하는 어떤 철학의 성찰들이 녹아 있습니다.
예컨대 이 수사학 자체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착각하지 마라. 사실은 우주에 박테리아는 빅뱅이 일어난 그 순간부터 있었다. 우리가 이 지구에 살 수 있는 건 그들이 우리를 살게끔 허용했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과연 박테리아와 인간은 분리될 수 있을까? 이런 문제, 아주 근본적인 철학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시공간이라던가 또 대상이라던가 혹은 너라고 규정하는 그것과 나라고 하는 존재는 분리될 수 있을까? 예를 들면 흙을 털어내고 그 식물을 어디다 옮겨내면 그 식물은 죽습니다. 네. 나무를 할 때 흙을 항상 감싸줘서 하는데 거기에는 흙과 흙 안에 있는 박테리아 이것이 그 나무의 생명인 것이죠. 이르자면 이런 것들을 브라이스는 자연스러운 에세이의 그 특유의 아주 감칠맛 나는 문체를 통해서 세상의 어떤 원리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차분하고 아주 친절한 문체, 따뜻한 문체, 그리고 그 사실 자체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지를 정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재밌는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책을 제가 가져오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청소년들이 읽어서 과학에 대한 흥미를 돋구는데 아주 중요한 책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지만 제가 읽으면서 확 빠졌던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 보면 우리가 어쩌면 잊어버리고 있는 우리와 그리고 세상에 대한 이야기, 그야말로 거의 모든 것의 역사에 대해서 이 책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 과정에서 정말 재밌는 여러 가지의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1장은 우주에 대한 이야기로 하고 있고요. 네. 이 책에서 발견되는 사실 대단한 것은 과학이 얼마나 광범위한가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죠. 우주와 지구 그리고 생물의 진정한 역사를 무시한 역사학과 철학과 문학과 예술은 사실 존재할 수 있는가 할 정도로 광범위한. 그래서 과학은 우리에게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와 있고 앞으로 우리의 미래는 무엇인가를 가장 객관적으로 밝혀주는 그야말로 인류가 이룩한 가장 성스럽고 값진 노력의 성과가 그런 과학은 아닌가. 또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문명의 발전과 다르지 않았고 그런 점에서 이 책의 어느 곳에도 과학이 생활을 편리하게 하고 사회의 경제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즉 우리가 문명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이 과학의 발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과학의 발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 문명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면에서 보면 인간의 지성의 발전이고 그리고 그 자체의 인간의 발전이고 그리고 문명의 그 안에 있는 기술과 그리고 생활의 발전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인식의 발전을 의미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은 모두 6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네. 과학의 세부 분야를 뛰어넘어서 사람들이 알고 싶어하는 문제들을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해결했으며 그렇게 해서 알아낸 결과가 무엇인가를 정말 간결하고 쉬운 글을 통해서 이제 폭넓게 소개합니다. 일부는 우주에 대한 이야기죠. 그래서 상상을 넘어설 정도로 광대한 우주의 신비를 어떻게 벗겨냈는가를 살펴보는 과정에서 빅뱅 이론과 팽창 이론 그리고 다중 우주론에 대한 우주론들이 자연스럽게 소개됩니다. 어떻게 신비를 밝혀냈는가? 이거 정말 재밌어요. 읽어보시면 2부는 또 지구에 관한 것이죠. 지구의 크기를 어떻게 측정했을까에 대한 의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지질학의 역사, 지구 생성의 역사 그리고 지구를 구성하는 원소들에 대한 이야기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뉴턴의 중력 법칙 그리고 고전 물리학과 지질학, 화학을 가볍게 소개하고 있죠. 3부는 20세기의 이야기입니다. 뜬금없이 20세기로 탁 넘어가요. 그래서 우주, 지구 그리고 20세기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 과정에서 현대 물리학의 기초인 열역학, 양자론, 상대성 이론은 물론이고 원자의 구조, 소립자와 촉근 이론에 대한 이야기가 정말 쉽고 재미있게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의 판 구조론과 관련된 내용도 지구의 역사를 밝혀내는 수단이 연대 측정법을 소개하면서 현대 기술의 오염과 남용에 대한 경고도 그 안에는 함께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과학적 성찰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고요. 4부는 소행성과 해성의 충돌로 시작해서 지진과 화산 그리고 지자기 반전에 이르기까지 어떤 다양한 이야기가 섞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옐로스톤의 이야기로부터 지구 내부의 활발한 움직임을 생생하게 읽어낼 수 있고 심해 생물처럼 극한 상황에도 살아가는 생물 이야기에서 생명과학의 필수 수단이 되어버린 PCR에 대한 소개도 흥미롭게 제기되고 있죠. 그런 점에서 5부는 지구상의 생명 이야기, 6부는 인간이 견뎌왔던 기후와 역사와 기후의 역사 그리고 인류의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책은 그야말로 모든 과학의 역사와 현재를 담고 있고 좁은 전문 분야를 집중적으로 소개하는 과학 교양 서적이 아니라 다양한 과학 지식의 의미들을 인문적인 의미에서 통찰하는 책이라는 점에서 아주 대단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안에는 다양한 과학적 남용이 벌어지고 있는 그 엄청난 위험에 대한 경고를 또한 모든 장에서 잊지 않고 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히 과학의 어떤 찬미 이런 것만이 아니라 과학이라고 하는 건 어떤 합리적 어떤 인식인데 이 인식이 과도하게 오용되는 기술로 전환됐을 때 얼마나 위험한가 하는 것에 어떤 문제도 함께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우리가 의미 있게 좀 바라봐야 될 책이 네.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까 그 박테리아 이야기 읽어주셨잖아요. 예. 대체로 그런 식으로 서술이 돼 있나요? 그렇죠. 재미있게 마치 예. 이야기처럼 말 그대로 아주 재밌는 책입니다. 거의 모든 것의 역사라는 제목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소개해 주신 몇 부분만 들어봐도 그 제목 진짜 모든 것의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예. 그리고 재미있는 이야기일 수 있겠구나. 예,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예. 됩니다. 네, 오늘도 좋은 책,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3월 24일에) 30분 책 읽기가 소개한 책은 빌 브라이슨이 쓰고 우리나라에서는 까치 글방이 펴낸 거의 모든 것의 역사였습니다. 이윤호 선생이 뜻밖의 선물을 하나 저한테 주고 가셨습니다. 좋은 글귀가 들어있는 액자인데 이런 내용입니다. 존재는 희미해도 가녀려도 뚜렷한 것. 네, 더 뚜렷하게 존재하시는 월요일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내일 아침 같은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